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전면전을 펼치는 셈인데요. 전문가들과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흰남노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만났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장난아니가 여기는 장난이네. 장가들 당하면 당하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 피해 입은 주차장 두 곳을 다 들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방송 올라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부탁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은 뭐 이제 특별 재난구역 같은 걸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배승규 TV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 네. 오늘 대통령의 방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올 때 사실 밤샘을 했습니다. 네네. 네, 대통령실에서 밤샘을 했고 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번에 태풍에 두고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다 태풍 얘기로 바꾸실 정도로 예. 태풍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포항으로 가서 포항의 피해 지역 아파트 두고 지하 주차장 둘러보고 또 그다음에 또 피해 입은 곳들 일일이 다 찾아보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활약을 했던 해병대는 격려를 하고 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가장 주안점은 역시 피해를 본 곳에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는 걸 최대로 협력을 하겠다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긴급 재구역을 선포해서 빨리 이 피해 본 분들이 그 보상을 받고 네.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밤샘이고 오늘도 뭐 밤을 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태풍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도 이제 약속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밤샘 구조 작업을 벌였던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또 반면에 2명의 생존자도 나옴으로써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또 됐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 뭐 실종도 있었습니다만 이 살아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아파트의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네. 물이 이렇게 급격히 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물이 들이닥치면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그야말로 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된 생존자 A씨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입니다. 10시간 이상 동안 지금 배수관을 잡고 버티면서 호흡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분이 구조되어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갈 때 이분의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몇 가지 질문을 남편에게 했어요. 예. 근데 그 대답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이들 생각하느라 2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생각하느라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라고 하는데요. 예. 에어 포켓이라고 하죠. 물이 가득 차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좀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두 분 구조가 되었는데
있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이 에어포켓을 찾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예. 발견되었기 때문에 참 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아파트의 안내방송 시기가 적절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보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된 A 씨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차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이미 바닥에 이 물이 차서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옷을 벗고 뭐 지금 말씀하신 에어포켓,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 서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4시간 정도를 끈질기게 에어포켓 속에서 숨을 쉬면서 견뎌냈던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참 기적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물이 꽉 찬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에어포켓이라는 생존구가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 주차장 계단을 뛰쳐나와야 하는데 이 황토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 지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물이 내려왔을 거고요. 그만큼 이 압력도 셌을 것이고 그 바람에 뭔가 헤쳐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휩쓸렸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좀 당겨줘서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1분쯤에는 어제죠. 두 번째로 이 생존자가 구조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머지 실종자 7분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비극, 기적, 이 공존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 현장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적에는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함부로 감히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구조된 50대 여성 저체온증을 호소했습니다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주차장에 들어갔던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엄마 걱정해서 따라 나섰다가 중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만 아들의 이 안타까움, 이거 어떻게 참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이 참 예. 생존하셨습니다만 마음이 참 그럴 것 예. 같아요. 정말 그 참담한 신경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도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지하 주차장 공간에서 30대 남성이 구조된 그 이후에 한 저녁 9시 40분경에 구조가 됩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가 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정말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폭우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중학생 되는 15살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평상시에도 엄마를 굉장히 잘 따랐고 뭐 친척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엄마 껌딱지라고 이렇게 애칭을 가질 정도로 엄마와 굉장히 사이가 좋은 아들이었는데 그만 엄마가 구조된 이후에 전해진 소식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이 구조된 어머니께 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 친척분들, 가족분들이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참 기적과 비극이 교차하는 재해 현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어떻게 물이 쏟아질지
알았겠으며 또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그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장이기도 한데요. 구조 당시 어제 소방당국이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남자 33세입니다. 저희들 대원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나왔으니까 2차 구조자는 배관 위에 있었답니다. 보통 지하에 가면 배관들이 위에 상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관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배관에 올라타고 엎드려가 있었던 겁니다. 예, 생존하신 분들은 저렇게 이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7분은 물에 휩쓸리면서 어떤 형식의 구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도 이제 높낮이가 벽마다 좀 천정마다 좀 고르지 않아서 그 사이사이에 틈이 있었고 그 틈이 생존자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시겠습니다만 희생자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좀 빼라 이런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관리소장 주민 목소리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험이 있는데 나와서 차대로 방송하겠어요? 위험이 없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차고 발전구가 잘 작동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갔지. 계단에 하고. 예. 그러더만은 냉천에 물이 넘으니까 물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숲 시간에. 네, 안내 방송했던 관리소장도 참 막연자실입니다. 물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들어올 줄도 몰랐고 배수 펌프도 잘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했던 건데 이런 참혹한 모습이 될지는 몰랐다는 그런 거거든요. 자, 복경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관리소장의 안내 방송.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인 자동차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관리소장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차 안전을 위해서 차를 빼라라는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직후에 인근에 있는 냉천이 범람을 해서 그 주차장으로 그 범람된 물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암담하고 혼란한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나 또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또 관리소장도 모두가 다 이번 그 태풍의 큰 피해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태풍 피해 복구와 함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태풍인데 우리나라 재해의 양태가 매우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고층 건물들, 특히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포항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냉천이라는 그런 천이 흐르고 그 물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이것도 범람을 하는데 보통 과거에 70년대, 80년대식의 범람이 아니라 10분 사이에 거의 완전히 수마가 모든 것을 핥히는 형태의 그런 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구와 동시에 특히 전국에 걸쳐 있는 지류 지천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지 큰 강의 본류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류 지천이 정치적인 공방과 함께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이 지류 지천 문제로 지난번 서울에서의 폭우도 그렇고 이번 포항에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이러한 태풍이라든지 기상 이변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 아파트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네. 한강이 범람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씩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서 얼마 전에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수라든지 배관이 상당히 조잡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 정부 그다음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문가들은 이제 침수 방지 시설이 없었고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뭐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없었던 게 한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적절한 배수 시설이 없어서 유입된 물을 배수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냉천이 범람했던 지리적 특성도 한 원인으로 꼽히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마른 하천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이 찬 적은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수판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천이 있든 없든 간에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칙. 기존 지하 주차장의 배수로는 청소할 때 생긴 물을 내보내는 그래서 아주 기껏 해봤자 한 15cm짜리 정도의 플라스틱 관이라고 그 침수된 물을 배수시킬 수는 없어요. 물 들어오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거도 새로 짓는 것도 안 해요. 옛날 것도 안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봤자 차가 들어가던 차로가 왕복 2차로잖아요.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네. 지금 차수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제 문을 내리듯이 내리면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일부 아파트에는 사실 저런 차수판 또 이게 지금 강남에서 물이 찼을 때입니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요. 한 건물만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화재가 됐던 게 있었는데 저게 일종의 물을 막는 판이죠. 이거는 뭐 문처럼 돼 있는데 아파트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차단을 하는 차수판을 설치하면 물이 덮쳐도 아파트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냉천은 자주 범람을 했습니다. 뭐 다른 펜션 이야기하고 좀 착각이 있었는데요. 냉천은 자주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자 장윤 변호사님 이 차수판이나 이런 대비 시설들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수판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형태도 있고 뭐 특허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거나 했을 때 왜 설치를 꺼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바로 침수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마치 공공연하게 알리는 효과 때문에 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있고 없고의 차이를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건물 면적이나 뭐 해당 높이 등과 상관없이 이 차수판과 관련해서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더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그나마 한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의무 설치해달라고 이런 건설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관철되는 경우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최근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좀 설치 의무화 작업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이었죠. 우면산 사태 이후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짓는 건물에는 이 차수판이 있는데 지난 8월에 이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있었던 서초구 반포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9년 3월에 입주하면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수판 같은 게 없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뭐 차수판 같은 것들 미리미리 좀 설치해놨으면 지금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하튼 이 규정들을 좀 강화해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걸로 지금은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포항 주민들이 참사를 겪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빠져나가는 그 포항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이 돼서 정말 그 생명과 삶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오늘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완전하게 돌아갈 수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배승규 의원, 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뭐 대통령이 현장에서 수해 복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이 태풍 상황에서 현장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군을 투입한다든가 네. 공무원들을 가게 한다든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무원들이나 군이나 아니면 소방관 이쪽에서 그 수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수해가 일단 발생하고 나서는 복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 돈을 투입하고 지금도 이제 긴급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빨리 수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엔 정말로 지난 한 4, 5일 동안 대통령이 이 태풍 대응과 또 피해 복구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이 해병대입니다. 미군도 있고요, 해병도 있는데 같이 테이블을 옮기는 작업을 대통령이 같이 하는 모습이고 지금 미군까지 지금 자원봉사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엔 그리고 선조치 후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가 있잖아요. 포항에는 물이 들이닥치니까 해병대의 이 장갑차가 미리 나와서 이 구호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자, 장희찬 이사장, 그거는 뭐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닐 텐데 자발적으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 같고요. 이 대통령께서 선조치 후보고라는 기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선 부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난번 침수 피해 특히 서울 지역의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사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대비 태세를 잘 갖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포항이나 이 영남 지역 주민분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언론도 그렇고 또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수도권 위주로 이 침수 피해라던가 태풍 피해를 좀 집중적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포항이나 영남 지방에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마치 정부의 이러한 대응 기조가 과했다, 뭐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과잉 대응이 모자란 대응보다 나은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태풍 대비뿐만 아니라 이 복구 등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된 포항 주민분들이나 피해 지역 주민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피해 복구나 이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피해 입은 지역과 주민분들에게 지금 같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가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무기로 위협하는 것만 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라든지 이러한 천재지변도 엄청난 그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 안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포항에서 저렇게 해병대가 기동성 있게 이렇게 그 작전을 수행한 것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과거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 심지어는 주한미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헬기를 통해서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기관리본부를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풍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폭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 기후 예를 들어서 태풍이 물러간 다음에 복구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제는 좀 더 어떤 순수한 개념의 재난이 아니라 이제는 안보의 개념. 이번에도 네. 그렇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네. 철저히 대비하고 사후 복구에 대해서 협치한다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친야 성향의 인사가 쓴 SNS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뭐 재복구 대비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게 해서 이 일상으로 이재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대의 활약상은요, 포항 곳곳에서 이번 재난 때 드러났습니다. 뭐 도로는 물론이고 지하에도 갔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까지 갔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고로가 중지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수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장갑차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도 또 구조 작업도 벌이고 이 복구에도 나서고 해병대가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뭐 귀신만 잡는 줄 알았더니 물 사태에도 이 피해에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인가 스스로 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 구조한 아쿠아맨, 이른바 뭐 아쿠아맨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쿠아맨 아시겠습니다만 영화에서 바닷속에서도 막 숨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폭우 사태 그리고 물이 범람하는 사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저게 윈치라고 하죠. 끄는 거. 그걸 끌어서 이 물에 빠진 차량들을 끌어내고 침수 차량 8대나 구조하고 이 사람들도 대피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정말 슈퍼맨 같은 분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앞날 저희는 박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 조속하게 피해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정부 저희들 다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요. 포항의 한 풀빌라 한 채가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이 풀빌라 주인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균열 하나 없이 그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 그 건물이 주저앉지 않았다면 나머지 그 건물들도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건물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건물은 잃었지만 사람 생명들은 살렸다. 저희 펜션만 피해를 된통 입은 거예요. 부실공사니 뭐냐면 손님들 다 뺏기고 지금 건물도 없어진 데다가 지금 몇십억 손해를 무슨 수로 이걸 막냐고요 도대체. 네, 어제 보셨습니다만 이 펜션 하나가 떠내려가듯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집안이 약한 상황 아니었느냐, 거기다 건물 지은 게 문제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펜션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글도 올라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반박을 했어요, 크게. 반박을 하면서 건축상의 부실 아니다. 아버님께서 노후에 튼튼하게 지어서 하신 건데 이걸 가지고 자신들을 욕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펜션 한 동이 그 다른 펜션 좀 뒤에 있는데 한 동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 밖으로. 근데 이 펜션만 지금 허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 앞에 있던 물이 흐르던 곳이 평소에는 마른 하천이었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평소의 모습이에요. 물이 하나도 안 흐르던 그런 곳인데 갑자기 흰남노가 오니까 그냥 물이 가득 차면서 떠내려간 거예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이 강 위에 차가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것처럼 강력한 물 폭풍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집안이 약해지고 나머지 도로도 다 휩쓸려가면서 같이 그 펜션 한 동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 자체는 허물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유리 한 장 안 깨졌는데 이 집안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 배성규 의원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답답할 것 근데 같아요. 이 저분도. 원래 그 마른 하천 옆에 지었는데 그 위에 상부에 오저수지라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저수지에 물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뭐 그 물을 방류하면서 그게 완전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집안을 휩쓸고 가버리니까 이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약간 떠내려갔는데 네. 근데 이 건물은 그만아가지를 않았어요. 이 그렇죠. 건물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지만은 집안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저렇게 건물 전체가 확 내려앉는 거였는데 물론 뭐 저게 뭐 잘못된 곳에 지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예. 또 건물 또 피해 본분은 또 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한테 또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허가가 났으니까 지었을 것이고, 근데 네. 그 집안에 대해서 건물은 본인들은 튼튼하게 지었다 생각했는데 뭐 재난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정우겸 의원님은. 비가 정말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 건물이 있는데 지금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잖아요. 저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잠실 송파 지역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원래는 강북에 있었대요. 그런데 여름철마다 비가 쏟아져 내려오면 이 강의 형태가 바뀐답니다. 예. 그래서 강남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읽었는데 제가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러한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잠깐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강, 낙동강, 그다음에 뭐 영산강이라든지 금강 이런 큰 강은 지금 그 강이 범람했다는 소리는 다행히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수변이라든지 지류 지천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이명박 정부 이래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총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변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그 후에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 예. 결론입니다. 네. 예, 지천을 정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실개천부터 시작해서 지천까지 그리고 저 큰 강까지 예.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4대강 공사는 했으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안 해줍니다. 한 사업 500억짜리 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 5년 고생한 다음에 그 사업 수행하는 기간 한 10년.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저는 그 건축 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경관이 좋은 곳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재난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재난이 생기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바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조망 좋은 아파트 이거 평상시에는 좋습니다만 이번 부산 사태에서 보듯이 재난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저기도 그 아버님께서 정말 건물은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만 저수지가 내려올 수 있는 물줄기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저 지역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내 땅에 건물 짓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허락해달라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건축 허가를 좀 안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법적인 근거들을 이번 개정에 좀 만들어내면 예. 이런 재난재해로 인한 불필요한 우리 저 공적 자본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유 변호사님. 네. 저런 경우에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줘서 이런 사태까지 됐다. 그리고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자체나 이런 이 허가를 내준 주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역대급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물론 대비태세를 만반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이게
펜션 한 동이 그대로 떠내려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배상받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다만 뭐 우면산 사태나 이런 뭐 선례적인 판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의 판결 어떤 책임 범위를 상당히 축소해서 인정돼주는 추세가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기후 재난으로 인한 어떤 재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게 또 법원의 판결 추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흰남노의 피해, 특히 포항 경주 지역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다른 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침수 피해가 심각한 곳이 바로 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 주차장 이제 피해를 복구하고 이제 다 구조 작업은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물, 전기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용 시설도 필요하고 일상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더 걱정 없이, 좀 추석 아닙니까? 곧 있으면 명절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포항에 내려간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빨리 좀 복구 작업돼서 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는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이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 보면 조사가 끝났답니다. 조사가 끝나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조사하고 지금 귀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도 출석을 했었죠.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은 겁니까? 지시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뭐 검찰 출석 아시다시피 좀 이른바 포토라인이라는 게 검찰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경찰 출석 때는 기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화면을 잡았는데 지금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 사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 포착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한테 입수가 안 돼서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가는 장면으로 보이네요. 네, 조사받고 귀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받고 나오는 장면 자체를 찍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지하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포토라인이 사실상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혜경 씨가 이제 경찰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결국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기 때문에 이제 연이어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지금 혐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법인카드를 측근이 쓰는 걸 알면서도 용인했다. 이건데 일단 선거법은 이 민주당 인사들한테 밥을 샀다. 법인카드로. 그거를 김혜경 씨가 알고도 있었다. 이런 혐의인데 뭐 김혜경 씨는 본인은 그렇게 쓰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다 배모 씨, 자기 측근이 다 했지 자기한테 보고한 적 없고 자기도 몰랐다 했는데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자주 그리고 또 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편법적으로 썼는데 이거를 이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혜경 씨나 배모 씨나 두 분 다 김 씨는 몰랐다고 일단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지금 검찰이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정미 변호사, 지금 2시간 반 정도 조사했으면 생각보다 짧네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수사인 만큼 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2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질문만 던져도 그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열람을 하고 그런 시간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거나
아니라 매우 단답식으로 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렇게 사실 2시간 반만이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는 수사 결과물이 최소한 이 김혜경 씨의 어떤 진술로서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굳이 소환을 이 추석 앞두고 과연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절차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공소시효가 뭐 9일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건데 뭐 지금 기소할 걸로 보시는 거죠? 예, 기소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예. 이번에 2시간 반가량의 짧은 조사로 이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건 처음에 저희 국민의힘 선대본 등에서 제기했던 배 씨의 지난 월급,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받았던 월급을 국고손실죄로 적용하는 혐의는 검찰이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경찰도 그 부분은 이제 무혐의 등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가닥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배 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과연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고서 한 장 만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공개된 녹취록을 보게 되면 자신이 출근 안 하는데 기자들이 출근 안 한 걸 취재할 수 있으니 내 자리에 불 켜놓으라 했다. 이런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에서 못했더라도 검찰에서 이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2시간 반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의문사항으로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급한 게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해서 지난번 뭐 많이 나왔던 내용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에 의원 부인들과 식사한 내용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 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돼 있죠. 법인카드를 썼냐 말았느냐 그리고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알고도 용인했지 않았느냐 이런 혐의인데 그때 당시에 배 씨하고 그 배 씨를 도와줬던 7급 공무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또 해석하는 근거로 삼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는 26,000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걔가 갖고 갔고? 가져갔습니다. 금액만 나오냐? 네, 금액만 나옵니다. 104,000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6,000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안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같이 갔던 변호사, 이 김혜경 씨를 같이 수행했던 변호사는 밥값 누가 낸지 모른다. 계산 그것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복경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봐라. 배 씨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변호사조차 몰랐던 건데 어떻게 김혜경 씨가 알았겠느냐. 그래서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나치게 이재명 씨 엄호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제어의 단치상 경험상으로 이 법인카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네. 워낙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 이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용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배 씨가 그 책임자였다라고 하면 배 씨의 책임이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공이라 그러죠. 저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도 또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명인가가 지금 현재 입건돼서 조사를 네네. 받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 씨의 월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김혜경 씨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김혜경 씨를 최대한 크게 세게 이재명 씨를 크게 세게 해서 처벌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객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탈탈 털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180만 원 그것이 그 김혜경 씨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배 씨한테 주었다 돈을 예.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7만 8천 원 선거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빨리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7만 8천 원어치를 직접 김혜경 씨가 사줬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요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많은 이런 미미한 사안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김혜경 씨가 마치 큰 선거법에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7만 8천 원을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보다 적은 액수에도 뭐 벌금 나온 적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뭐 각 사례마다 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이 배 씨가 7급 공무원에게
그 밥값 계산 어떻게 했느냐 막 물어보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같이 갔던 사람도 모른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이 김혜경 씨만 이 정치 자금 관련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다 법인 카드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뭐라 그랬냐? 봐라, 우리 부인은 몰랐다. 김혜경 씨는 그걸 보면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돈을 누가 내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사실은 이 배모 씨, 그다음 7급 공무원을 더 자세하게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7만 8천 원만 갖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법인카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음식 배달을 시켜 뭐 초밥을 배달시켜 먹었다든가, 그다음에 한우를 또 사갖고 와서 배달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쓴 게 한 200만 원 가까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보면 그 많은 음식들이 집으로 배달되고 계산이 되는데 김혜경 씨가 그걸 전혀 모르고 배 씨가 다 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금은 일반인들은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야지 딱 7만 8천 원 이것만 갖고 볼 수는 없는 문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쓴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현재 조사를 받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굳이 두 번이나 소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망신주기식의 이런 소환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약 180만 원 정도가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쓴 그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배 씨한테 줬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배 씨도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건이나 마치 이거를 다 묶여가지고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있는 전체 액수가 모두 다가 그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 그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재명 당시 후보나 김혜경 씨나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는 도덕적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분들께 사과드리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같은 소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라 제가 되풀이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하필이면은 이 추석 명절과 이렇게 맞물릴 줄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수완박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탄 기제를 만들어서 철벽처럼 두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를 보면은 7만 8천 원이 별거 아니다 그러시는데, 우리 복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어떤 선거든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돈 만 원도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부인들도 거의 전문가가 돼서 거기에 규정에 맞춰가지고선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밥을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같이 먹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밥값은 자기 카드로 냈는데 궁금할 것 같아. 다른 사람 밥값은 어떻게 됐는지. 더군다나 후보 부인으로서 전부 배려하고 살뜰히 지금 살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물증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황적 증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180만 원에 대해서 사적 도움을 받아서 갚았다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저 계좌 이체로 갚았다든지 물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은 과연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그러니까 7만 8천 원 그러면은 애게게 그러는데 실제로 이 선거판에서는 7만 8천 원 아니라 돈 만 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국회의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그동안의 선거법의 그 관행을 볼 때 그렇게 가볍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의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고손실죄에서는 뺐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건 뭐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할 거라는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당장 민주당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이 대표 부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추석을 앞둔 망신주기다 이런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검찰들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를 할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럴 경우에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김혜경 씨를 기소를 하면 민주당이 당 전체가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어떤 대응책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의혹과 계속 대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측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사실상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통일한 잣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왜 장식품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는 거냐면 지금 이 수사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 시효가 임박한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경기도청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윤곽을 드러냈죠. 구체적으로 금액과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을 다 짚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정치인을 제거하고 이 사건에 주목해 봤을 때 검찰이 이미 많은 사실관계들 그리고 압수수색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물을 확보한 상황에서 당사자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라고 자문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김의겸 대변인의 방금 언론 백브리핑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기소가 이뤄지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있게 됐을 때 민주당 정치인이나 스피커들이 개인적으로 논평을 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이 무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나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논평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단 신분 자체가 당대표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김건희 여사와는 좀 공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대표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회라는 정당의 최고 지도부와 당 전체가 뭔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서 여기에 맞서겠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과정에서 협치하기보다는 이 정부 여당과 싸우는 대립각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김의겸 대변인의 실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김혜경 씨 기소가 이뤄지게 됐을 때 당 전체의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취재를 통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김의겸 대변인 실언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위원회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부인 김혜경 씨 소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고초가 심하십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이 주어진 권한으로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 어떻게 되실까요? 네,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본인 기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복 의원님, 당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인 것이죠. 본인이 이제 표현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지금도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의 이재명일 수밖에 없고 70년 가까운 민주당의 전통, 국민들이 지켜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되지 않고요. 배우자의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면 당 차원에서 못 움직이죠. 친분이 있는 분들이 법률적 지원이나 해주면 될 텐데 현재 김혜경 씨를 매개로 해서 정치적 공격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관저를 어떤 자격 없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이 공사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받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쟁의 요소가 이미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결국은 검찰 정부 아닌가, 검찰 정부가 아닌가 하고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거 뭐냐?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는 잘할 거야. 수사를 통해서 성과내는 정부가 돼야 돼라는 이야기를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야당의 약한 부분을 검찰 수사로 해서 뚫고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전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실언이겠습니까?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는 같이 안 했어도 실언일 리 없고 당연히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쟁, 민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탄압을 받을 때도 국민이 어렵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기에 민생이 중요한 시기에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이런 수사를 가지고 정쟁화 시켜내고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사건들, 특히 이제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뒤 배경에 엄청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지금은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또 부인의 법인카드 문제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백현동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엄청난 뭐 이권이 개입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더 깊이 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원조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자꾸 DJ의 민주주의와 연계시키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 김영삼, 정치인 김대중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은 자신의 민주주의 소신을 지키다가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은 맞는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과연 민주당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같이 그 공감해야 될 문제인지는 지금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상당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또 철벽과 같은 방탄을 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를 과거 DJ의 어떤 민주주의 운동하고 비교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치 상황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도 그렇고 이렇게 부인 리스크가 큰 정치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부인 문제, 특히 뭐 예를 든다면 과거의 논문 문제라든지 또 뭡니까 공정과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꾸 정치판에 이입해가지고 이것 자체가 공당의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될 건 그럼 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한 10여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데 이것이 그럼 언제 나온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냐?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의혹들이 하나하나 제기돼서 선거 과정이든 그 전이든 그래서 나온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어요. 근데 수사를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늦어지니 이 정부까지 넘어온 건데 그러면 이게 야당 탄압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복한 것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이 나온 그 이전부터 수사가 되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마무리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도 이건 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봐줘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포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생 행보로 전국을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드러냈는데요. 어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이 대표는 그걸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엔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할 땐 이 민주당에서 법위에 군림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불응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데 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의 조사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여당 될 때 말이 좀 다르고 야당 될 때 말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9년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통보 받았을 때 저는 모든 방송에서 떳떳하게 나가서 소명하고 오라. 소환 조사 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이건 야당이건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자 요청한다면 국회의원이 더더욱 솔선수범해서 거기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이인영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대면 조사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게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탄핵이 되었지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니만큼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소환조사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걸 과거에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왜 또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부르면 그땐 다 소환에 응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뭐 여야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패스트트랙이란 건 그 과거 이 방송국 영상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 기소다,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수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과 아주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여당이 됐거나 야당이 됐거나 서로 다른 국면에 처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각종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아마 기소를 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백현동, 대장동, 뭐 또 대납 문제, 변호사비, 뭐 성남 FC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뭐 증언이 나왔다, 내지는 진술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진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소환 등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참 잘하는 건지 핀트가 안 맞는 건지 한번 직접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소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사전 협의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로 언론에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오히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개한 것으로 알고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뭐 그냥 이런 인권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야당 대표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거 수사 준칙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는 보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들리네요, 그냥. 예. 자, 뭐 검찰에서 이제 소환을 통보했다, 뭐 이런 식의 또 공개를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문자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검찰에서의 소환 일정이 밝혀졌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추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배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해석 의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서면 조사랑 이거를 다 조율을 하고 사전 조율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언론에다가 검찰이 알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실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못 챙기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거꾸로 망신을 당하는데 사실 이수진 의원 전에도 뭐 그랬지만 그저께도 또 나와서 또 한동훈 장관한테 이 자기들이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성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뺏었는데 왜 안 하냐고 또 추궁하다가 거꾸로 사람들한테 또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팩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를 여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울렁증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절대 특출난 게 아니다라는 확인을 오늘 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도 예를 든다면 이모 씨를 이모로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한국 3M을 한모 씨로 해가지고 계속 그 황당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다시 한번 그 단체로 그룹 스터디를 하든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거시기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청문회 스타로 떴던 그때처럼 정말 공부하는 국회의원상 이것이 좀 기다려지고요. 이번에는 전해석 의원이 아마도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 검찰에 소환을 할 때 일정 협의를 안 하느냐, 일반적으로 일정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소환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서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환 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 뭐 국민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사회 영향력이 있어서 일정 조율이 바쁜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조율을 해서 그 소환 통보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저분도 말이 좀 엉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침 요즘 계속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질의응답을 할 때 좀 더 준비를 잘 해와야 일종의 뭐 망신을 안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아요. 돌다 보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참 격려를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좀 다른 전략을 채택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대국민적 호객행위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구나. 민주당이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하기 위해서 특검을 들고 나왔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지우는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연일 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집권 여당으로서 밝혀줄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든지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이른바 뭉개가면서 가는 부분, 그게 국민적인 어떤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안을 채택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믿는 것은 바로 국민들인 겁니다. 여론을 믿고 이걸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라고 치부하고 가는 거 저 국민들이 평가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다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을 바꿨는데 자, 장희찬 여사장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권 초에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우리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격투기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격투기 선수가 패닉에 빠지면 공포에 빠지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가 임박한 이 시점,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들, 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들, 사실과 다르다는 여러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이 좀 공포에 빠져서 마구잡이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었죠. 하지만 그것과 사법 처리 그리고 특검 도입 등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 같은 무리수가 오히려 국민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다들 점잖으셔서 지금 그 이야기는 안 꺼내고 계신데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이를테면 이번에 이 배소연 씨의 국고 손실과 관련된 것은 조사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런 주장으로 맞받아치거나 또는 1심에서 분명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옷값 특활비 내역 밝히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밝히고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거든요. 그런 특검을 역으로 제안한다면 민주당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정쟁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부인들 또 대표 부인에 대한 논란이 참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